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에 던졌던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심지어는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북한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만 붙으면 뭔가 정당성이 생기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 진짜 이상한 모순. 이 답을 찾으러 우리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민주주의의 고향, 고대 아테네로 가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직접 만나보죠.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잠시만 옆으로 치워두고 시작해 볼게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양 역사의 대부분 동안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뭔가 좀 모자란, 무지한 대중들을 위한 결함투성이 시스템? 이런 식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판의 맨 앞에 바로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거고. 그럼 소크라테스는 왜 그렇게 비판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가 생각했던 완벽한 국가가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핵심은 평등이 아니었어요. 각자에게 딱 맞는 기능, 바로 그거였죠. 소크라테스는 사회를 이렇게 세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생산자, 전사, 그리고 통치자. 그리고 그는 딱 잘라 말했죠. 이 중에서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건 오직 세 번째, 바로 진리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진 철인 왕뿐이라고요.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의가 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하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국가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그는 민주주의를 좋은 시작점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완전한 붕괴 직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봤다는 거죠. 그는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 마치 도미노처럼요, 5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한 체제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이 다음 체제를 낳고 그 다음 체제를 낳고 이런 식이죠. 첫 번째 타락은 지혜가 명예한테 자리를 뺏기는 겁니다. 이걸 바로 명예정체라고 불렀어요. 용맹한 전사들이 통치자로 나서는데 이들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지만 국가 전체를 위한 최선이 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지혜는 좀 부족한 거죠. 그 다음은 어떨까요? 명예는 곧 부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바로 과두정체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소수의 부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오직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봤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국방은 약해지는 그런 상황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억압받던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맞서서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우려했던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만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는 투표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일종의 기술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핵심 주장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국가라는 배의 비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해술도 모르는 선원들한테 투표로 배의 방향을 정하게 맡긴다? 그건 그냥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마찬가지로 국가 운영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대중에게 중대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자유라는 가치 안에 스스로를 파괴해버릴 위험한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본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 그 아킬레스건은 바로 선동가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선동가라는 건 합리적인 근거를 대기보다는 그냥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들의 욕망과 편견에 불을 지펴서 인기를 얻는 그런 정치인을 말하죠. 이런 선동가들은 국가를 일부러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시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만이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라고 포장하면서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던 그 선동가는 결국 참주, 다시 말해 독재자가 되어버리죠.
세상 그 무엇보다 자유를 외쳤던 사회가 가장 자유가 없는 억압적인 사회로 추락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향한 갈망이 결국 그 자유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지적한 민주주의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21세기에 듣고 있으면 이거 너무 엘리트주의적인 생각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수천 년 전의 비판에서 대체 뭘 얻어야 할까요? 물론 지금 우리 사회는 소크라테스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정보도 훨씬 많고 교육 수준도 높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과 편견을 자극하는 선동의 위험, 이건 지금도 똑같이 유효하지 않나요? 어쩌면 그의 비판은 민주주의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깨어있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강력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예언한 그 끔찍한 참주 정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현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는 그게 소크라테스가 걱정했던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강력한 과두정, 즉 부자들의 지배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거대 기업이나 금융 자본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이게 순수하게 대중의 뜻만으로 굴러가는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소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와의 결합이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걱정했던 그런 극단적인 대중주의로 치닫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상적인 국가는 아니겠지만요.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는 정말 최고의 정치 시스템인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 이름을 빌린 전혀 다른 무언가는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